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1년물 LPR을 3.45%, 5년물 LPR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로 묶어놓은 기준금리를 10일에 연속 동결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9월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고 한국은 10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식품주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까르보 불닭을 필두로 K라면 수출액은 지난달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고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관련 식품주도 급등세입니다.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연속 동결을 이었는데요. 1년물의 경우에는 3.45%, 5년물의 경우에는 3.95%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초장기 특별 구체 발행을 시작한 만큼 향후 수개월 내에 금리나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심천 종합지수 모두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각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 넘는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1.1% 넘게 올라주면서 지수는 2,755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승 탄력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0.5%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지수는 2,740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올라주고 있지만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저PBR 관련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수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실적 모멘텀 업종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500억 원 넘게 덜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는 팔아내고 있지만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3,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9천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35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3,200억 원 넘는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HLB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하면서 지수 흐름도 부진한데요.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지수는 843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는 가운데 반도체,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PSK홀딩스는 호실적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비철금속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 추락에 중동 긴장감 고조 우려가 더해지면서 석유주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현재는 72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죠. AI발 전력과 전선 투자가 급증하면서 구리 수요가 커진 데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아연과 니켈, 알루미늄 등의 가격도 뚜렷한 상승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24년도 들어서 니켈과 아연의 가격
수익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시장이 재편되고 또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지면서 금속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상향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반사 이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대창입니다.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는 서원도 강합니다. 현재 19% 넘는 탄력 보이는 가운데 이구산업 전거래일에 9% 넘는 낙폭으로 장을 마쳤죠.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20%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8,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훈풍을 맞고 있지만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2,70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금감원장이 표명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동결했다는 소식 오늘 오전 중에 들려왔었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종목을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좀 답답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자, 그래도 시장 속에서 식품과 관련해서는 인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보니까요. 라면의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까르보 불닭의 인기와 힘입어서 거기에 김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께서 이 소식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일단 삼양식품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격적인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농심의 시가총액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삼양식품이 오늘 15% 정도 올라오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심보다 굉장히 많이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실적만 놓고 보자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20%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 우리가 부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원래는 환율이 높은 것이 음식료 업체들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죠. 수출이 많거나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바뀐 기업들이 많아서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식음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곡물가 안정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네. 주가가 좀 올라오는 기업 중에서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곡물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하지 않으면서 내식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수출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뭐 CJ 제일제당처럼 이제부터 변동성이 좀 상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푸드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음식료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 팁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식음료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원래는 내수주나 방어주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출이 정말 많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7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살짝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환율 부담에 따른 것을 상쇄할 정도로 곡물가라든지 원재료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것이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 수출에 대한 메리트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는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몇몇 기업들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근데 그것이 아닌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추후에 환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출과 관련해서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보다 먼저 주목을 받았던 쪽은 바로 이쪽, 화장품주 쪽이었습니다. 화장품 수출 역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대형주 단에서도 호실적이 기록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터진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뭐 네. 클리오도 그렇고 수출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들이 뭐 OEM, ODM 방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뭐 중국 쪽에서 줄어드는 것에 아랑곳 없이 미국과 일본 쪽에서 늘어나는 기업, 그다음에 국내에서 올리브영의 수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죠.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중국을 줄여도 여전히 중국 쪽에서 좋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없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까지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내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의 상승 주체는 누가 뭐래도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이 거의 매일 사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끌어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정보로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그 코스RX 같은 인수한 회사가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를 내고 있고 이 긍정적 효과
플러스 중국 쪽에서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한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현재 밸류가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야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더라도 성장으로 이것을 녹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과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성장의 숫자를 그대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있느냐가 결국 내일 IR에서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IR 자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R 자료는 이미 뭐 노출된 상황이니까 IR 자료 외에 그 Q&A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M&A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쪽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어떤 식으로 노출하느냐가 단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보다는 내일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혹은 내일보다는 모레 정도에 나올 보고서에 담길 내용들이 현재 주가 상승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대부분 노출된 재료가 전부라면 오히려 최근에 강하게 들었던 기관 투자들의 흐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홀딩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오히려 돌파 매수의 관점에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 재료를 확인하고 리포트의 내용이라든지 발표될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IR 자료가 아니라 Q&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R 자료보다는 Q&A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 앞서서 언급을 또 해주시기도 했던 잉글 우드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품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잉글 우드랩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 내용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잉글 우드랩이라든지 클리오 같은 종목군들의 지금 최근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오른 주가에도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한창 좋았을 때는 뭐 PR 30배를 우습게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PR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16배,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뭐 낮다, 뭐 높다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과거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대장주에서 할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또 최근에 마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성장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주가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최근의 상승세는 이렇게 확실한 히트 상품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OEM이나 ODM에서 받을 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이렇게 좋은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라면 업체가 OPM, 영업 마진이 22%? 말이 되는 수치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물론 삼양식품의 상한가 가는 것도 네. 저도 증시 들어온 지 25년인데 처음 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업체가 마진을 22%나 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높은 마진율 자체가 유지가 되고 성장이 유지가 된다면 잉그루드랩과 뭐 클리오를 포함한 소위 중소형주 쪽의 새로운 신고가는 아직까지 그 밸류 쪽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이어진다. 다만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전에 한미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 LS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높아진 52주 신고가는 마이너스 10% 이상의 변동성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걸 버텨내고 계속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어떤 스킬이 있다면 그러면 뭐 지금 매수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어떻게 내가 관점을 가져갈지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우리 기업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I의 진짜 수혜주 역시도 원전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원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전 쪽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BHI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고 우진은택도 말씀을 드렸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긴 해요. 다만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업을 온전히 원전 쪽으로 준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원전 관련주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G2파워,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들이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특징주로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시가총액도 작은 기업이고 변동성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력기기 쪽으로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재룡전기가 예전에는 테마주였어요. 남북 경협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내재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었던 기업인데 최근엔 이제 전력기기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실적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성파워텍이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이 AI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갑자기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뭐 SOFC라고 하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기업들을 엄청난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갔을 때에는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쪽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추후에는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으로 부각이 되지만 전력기기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보성파워텍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감돌긴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기대감 때문에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측해서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날 시초가부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데 보유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야 비중 축소라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수급 유입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실패 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급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가 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었냐면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서 비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SS라고 하죠. 그래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옆에 ESS를 같이 생산 시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쪽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우리 시장에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큐셀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이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이냐 태양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이지만 지금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태양광 쪽에선 한화솔루션 정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말씀하셨던 수주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돼서 지금 원전을 기대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꽤 긴 그림이다.
여러 가지 절차 모두 생략하고 내일부터 당장 지어도 한 5년 정도는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주변에 뭐 집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짓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AI가 늘어나는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지난주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목할 것은 지금 천연가스라는 거죠. 네. 당장 지금 전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만약에 전력이 부족하거나 전력에 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서 다 끌어쓸 수 있는 데는 끌어와야 될 것이고 기존에 쓰고 있던 송배전도 전부 다 이제 뭐 고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가 그나마 가장 화력 발전 쪽에서는 클린 에너지로 쓸 수가 있고 네. 페어레스 보일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는 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또 2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을 그래도 원전만큼은 아니어도 기존 화력 발전 대비해서는 꽤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대륙붕, 특히 그 북해에 그 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곳을 다 파고 다닌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거 안 팠었는데 러시아 끊어내면서 유럽이 당장 필요한데 미국에서 가져다 쓰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같은데 여기저기 지금 파면서 대륙붕에서 가스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는 원래 가스를 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자체가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가스 같은 건 쳐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이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니까 국가에 놀던 그 천연가스 지금 지대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삼성 E&A와 GS건설에게 맡겼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흐름은 미국이 그동안 닫아뒀던 그 관정을 열어서 기존에 이제 개발했던 그 셰일가스에 닫혔던 관정을 열어서 공법을 바꿔서 그 안에 박혀 있는 나머지 가스의 단 한 올까지도 다 퍼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천연가스의 최근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구리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니켈,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밀 가격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격상에서 천연가스도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 천연가스 ETF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실제로 국내에서 천연가스 ETF도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이제 전선과 전력 사업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주의 흐름까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보유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신규 적군도 있으실 텐데 각각 투자 전략이 달라야겠죠, 이사님? 일단 뭐 전력 소비 관련돼서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강력 홀딩이죠. 이건 뭐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전력 설비주들은 뭐 저도 두렵지만 여전히 사야 된다. 다만 변동성을 고려해서 비중은 조금만 사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욕심부릴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된다 구조적 성장한다고 하니까 난 이제부터 여기 풀베팅 뭐 이건 제가 보기엔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뭐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군들을 매매해 보겠다 정도의 관점이라면 오늘보다는 조정받는 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의 선택은 여전히 LS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는 선물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뭐 화끈하게 또 해배겠다고 무슨 세배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네. 그냥 천연가스 ETF를 본질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사시던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뭐 한 달 전인가 저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BHI 같은 이게 페어레스 보일러를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져도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삼성전기하면 MLCC 떠오르는데 관련된 이슈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좀 레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MLCC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넌트, 그리고 광학 솔루션, 그리고 기판 쪽에 대한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 모두가 올해는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MLCC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장용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에 들어갔었던 거에 비해서 10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 또 고부가 가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MLCC 1위 기업은 아닙니다. 일본의 네. 기업이 하나 있기는 한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은 우상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LCC 쪽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IT 세트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AI 성장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붙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대형주를 좀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의 밑에 있는 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볼 텐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기관의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한 종목 업종 두 개를 꼽으라면 게임 업종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이죠. 뭐 게임 업종도 원래 좋았던 두 종목 정도,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크래프톤 두 종목 정도가 원래 견조했고 넷마블이 갑자기 나 혼자만 레벨업이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서 또 신고가에 들어오는 모습. 근데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실적이 좋아졌나? 1분기 실적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처참했죠. 그런데 이들 종목이 올라온 근거도 악재의 정점이 지났구나라는 판단에 그다음에 이제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뭐 개발자 뽑는 것도 방만하게 뽑고 사람 뽑아서 연봉 많이 주고 뭐 개발 되든 안 되든 막 계속 뭔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2년째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도 마른 걸레 쥐어짜기 시작한 거죠. 네. 비용 통제하고 사람 자르고 지금 뭐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H소프트나 뭐 상장사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게임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일도 아닙니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삭막하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제 회사 헤게모니 잡고 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지금 새로운 그 CEO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석유화학 업종 마찬가지죠. 1분기 실적 보잘것없죠. 여전히 뭐 개선 안 되고 있는 양상이고 개선의 씨앗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유럽에서 너무 낡은 그런 크래커들은 아예 폐쇄가 됐고요. 그러니까 멈춘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동 멈추고 보수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가동 멈추고 보수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아예 폐쇄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지금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타이탄 법인 판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울산, 대산, 그다음에 뭐 여천 이렇게 3군데 큰 석유화학 단지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NCC가 있는 그 나프타 분해 설비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설비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 조정하느냐? 지금 3개사가 여기 다 나눠서 들어가 있거든요. 참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나눠 갖자. 뭐 여천은 누가 가져가고 대산은 누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 조정해서 그래서 시설 접을 거 접고 네.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더 크게 가자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구조 조정하고 사람 자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과거 이제 차화정 시대를 누렸던 중국의 랠리 이런 거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로컬을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엔 부응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조 조정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간다면 PB 0.2배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소한 PB 한 0.5배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도출 과정이 좀 길었지만 여전히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등 수준을 넘어서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뭔가 하나 잡아야죠. 신사업을 제대로 된 걸 하나 잡던지 아니면 어떤 말씀드렸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현금도 좀 확보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석유화학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니드 같은 중국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늘었던 종목 뭐 지난주부터 신고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업종도 지금 다 똑같은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중국 상황과 상관없이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은 이미 주가가 올랐고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뭐 PB 0.2배라고 하는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뭐 한 중간 바닥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오늘도 원픽 섹터 역시도 화학 섹터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뭐 효성 TNC의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가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죠. 뭐 섬유 산업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뭐 타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 쪽 산업 용도로도 그다음에 기본 B2C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실제로 스판덱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생산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여러 공장에 생산해서 중국의 생산과 상관없이 지역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2분기가 원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비수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인데 그러면 성수기에는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율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은 굉장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에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PR이 지금 10배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주가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좀 성장 부분을 고려해서 2분기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원활하게 올라간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목표 주가를 과거 밸류에이션의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매수는 뭐 현재 가격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종목의 특성상 아무래도 조정받을 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PR 관점에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15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18배 수준인 48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래를 분출하면서 급등했던 가격대가 30만 원대 후반, 뭐 38만 원, 뭐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뭐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픽 종목 효성 TNC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H1에 충격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렇죠. 투심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전반이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HLB를 통해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한번 좀 붕괴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쪽에서 나온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아스코가 진행이 되죠. 그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많은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그 물량들을 많이들 받아내는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LB 사태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 진입을 했다, 3상에 진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꺼려 했었죠. 하지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HLB 사태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가지고 오신 종목은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였고 지금은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이 변경된 종목입니다. ADC 쪽에서는 꽤 잘 나가는 종목이죠.
그죠.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라든지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주가의 조정이 꽤나 깊게 나왔습니다. 깊다라기보단 기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당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뭐 두 차례, 세 차례 인하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제약바이오가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분들도 좀 있죠.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꽤나 받았어요. 거의 두 달 정도 받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 밀릴 거였으면 벌써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69,400원인데 69,400원 이하에서 접근,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인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역시나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잠깐 요 준비된 차트를 당일 전략 말씀드릴 때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잖아요. 이번 월물로 넘어오면서 미결작정의 숫자가 한 28만 계약 정도였고 이게 쭉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348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근데 24만 계약에서 최근 정점까지 이 미결작정이 거의 한 4만 계약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4만 계약에서 27만 한 9천 계약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30포인트 오르고 지금 또 쉬는 구간이에요. 근데 최근에 선물 예수금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임계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밑부분의 하락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봤을 때도 기껏해봐야 한 7, 8천 계약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승부를 내서 전고점 확 넘겨버리지 못하면 다시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하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그렇게 눈부시게 또 좋을 것인가? 눈부시게 좋아도 과연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 대기했던 차익 매물들도 일정 부분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리는 건 지수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우리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 못 걷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 전력회사 올해 1월부터 갖다 놔보면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이 4배, 5배 올랐습니다. 더 그들보다. 그러니까 종목만 잘 잡았으면 글로벌 시장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장이었거든요. 물론 종목 선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냥 종목 장세다. 그래서 너무 그 지수 올라가는 것에 목매다시지 말고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중심 추간에 있는지 보시고 어디로 또 순환이 돌아갈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전략의 핵심 포인트고요. 5장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장은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마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재미가 없는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또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3개월, 6개월 정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조금 차트 모양새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지지받을 자리에서 못 버텨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어렵게 했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종목 선별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종목 선별을 할 때 내재 가치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 레포트가 나오는 것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욕도 많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실적이라든지 관련된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라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내용까지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정 좀 받고 이번 주 후반 정도면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HLB가 지금 이틀째 하한가에 갔잖아요. 네. 지금도 아직 하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는 대량으로 싣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수량과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코스닥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시총이 13조 하면서 2위까지 갔던 기업이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30% 급락했고 오늘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틀째 급락한 거예요. 그 인덱스를 그대로 복제해서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저께는 그러니까 금요일은 팔 수 있을 만큼 못 팔았을 가능성이 네. 높고 오늘은 일정 부분 팔았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다 또 재조정됐겠죠. 그러면 코스닥 인덱스를 그대로 복제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래가 발생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변곡 포인트는 결국 전체 시장의 거래량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HLB가 이 하한가가 풀릴 때 뭐 핫다라고 속칭 불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지 말고 그쪽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HLB 뭐 하한가 풀리면 거기서 한 10%라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들어가지 마시고 HLB에 대응돼서 다른 쪽의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뭘 더 담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단기 수급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신호 강도와 차트, 실적은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녹십자의 혈액제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감소했는데요. 하반기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수급은 7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은 70점 받은 가운데 실적과 차트,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푸드의 인기에 국내 식품사들 올해 역대급 실적을 썼죠. 대상 역시나 종가김치를 비롯한 매출 호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측은 식품 사업 수익성을 강화하고 B2B 시장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수급과 모멘텀은 75점 받았고요. 실적과 신호 강도는 70점 기록한 가운데 차트는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1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죠. 1분기 실적은 미국 인도 법인의 호조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2조 원의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했으며 BMS 등 신규 아이템도 성장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석유화학 섹터 지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지점입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전력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설비 전선에 이어서 천연가스의 중요도도 증가하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